네,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들게 되고 그렇게 1분기가 마감이 되고 2분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과연 로컬 바닥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 이 종잡기 어려운 그런 큰 거시적인 리스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예측이나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 대장대 흐름도 아슬아슬합니다. 이더리움은 어느덧 또 1900달러 아래로 빠져 있고 XRP는 무조건 2달러 지지는 좀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 2.1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분기로 접어들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번에 조금 3월 28일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PCE 충격파가 시장을 직접적으로 강타를 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대를 확인해주면서 가격은 흐물거리는데 도미넌스는 최고치 부근에 자리한 알트코인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짜증나는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어떤 고조성 플러스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이러다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월간 상승률로는 작년 1월 이후 13개월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관세 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건데 4월 2일 본격적인 관세 인상 이후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 어떻게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금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더 늦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 신중론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은 이번 PCE 수치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연준이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상당히 아주 많이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은의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저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에 물가 상승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 동결 또는 긴축 지속 카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관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4월 첫째 주가 되면 뭔가 큰 윤곽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등 가능성,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양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조정 거의 끝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 공급량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통 10주 정도 선행하는데 글로벌 M2는 이미 10주 전에 바닥을 찍고 급상승했다. 나는 10주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12주 선행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다시 말해서 10주에서 12주 정도
M2가 바닥을 찍고 나서 10주에서 1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도 따라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주 시간 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 바닥권은 어쩌면 4월 첫 번째 주일 수 있다. 이제 바닥 찍고 12주 정도 M2와의 갭 차이를 두고 이제 M2 흐름 따라간다. M2 지금 장난 없다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 10에서 12주 보통 두세 달 정도 갭을 두고 따라간다 라는 패턴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좀 반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단기적으로 82,000달러에서 8만 달러 구간이 로컬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유동성이 확보가 됐고 주요 숏 청산 수준은 88,000달러가 될 것이다. 다음 주 반전을 앞두고 주말 덤프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닥을 찍고 81,00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88,000달러 뚫어내면 대규모 숏 청산이 나와주면서 급반등이 펼쳐질 수 있고 그게 어쩌면 다음 주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요즘에 금 가격이 난리잖아요. 이 금은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앞으로 1, 2주 안에 순환 장세가 예상된다. 불확실성 끝났다.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게 추가적인 악재가 아니라 관세 부과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불확실성 제거는 확실성이 등장하는 거라서 오히려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셀더뉴스 이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 4월에 저항선 돌파, 4월 초에 저항선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4월 말까지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레이더에 포착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만 9천 달러 돌파가 4월 말쯤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쉬 크립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향한 랠리, 여름 끝자락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어느 시점에서 10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서서히 행복감을 보이면서 4분기에는 1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구간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더리움은 7천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하 이후에 실제로 단행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의미 있는 돌파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급격한 수준의 퍼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 같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마치 한 6개월에서 1년 전 XRP를 대상으로 펼쳐졌던 그 수많았던 조롱들, 비판들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XRP가 한번 보여줬던 이 폭등 양상이 이제 이더리움에게도 찾아올 날이 머지않은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인간지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별로죠. 2,000달러 위에서 무조건 좀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1,800달러 초중반에서 지금 자리를 잡을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닉 카터,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인데 이더리움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레이어 2의 가치 흡수와 과도한 토큰 발행을 받아들인 커뮤니티의 방관이다. 이더리움은 스스로 만든 토큰 더미에 깔려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 정도면은 이더리움 끝장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톤의 이야기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비타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입니다. 3월 8일 이후 이더리움 월간 선물 프리미엄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5에서 10% 수준을
중립적인 시장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 선물 프리미엄이 중립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롱 포지션 수요가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시장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옵션 시장에서 풋옵션 대비 이 콜옵션이 얼마나 높은지,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를 나타내는 25 델타 스큐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 1개월 만기 옵션 25 델타 스큐는 7%로 지금 상승했다. 트레이더가 하락 추세를 예상할 때 이 지표가 6% 이상 상승하곤 한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약세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팩트라 업그레이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당장은 옵션 시장에서도 위쪽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에 지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어질어질한 건 분명한 모습인데, 이더리움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전례 없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뭐니 해도 블랙록의 비들, 이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 최근 한 달 동안 200% 수준으로 폭증했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죠. 앱토스, 아비트럼, 옵티미즘에 이어서 이번에 최근에는 솔라나까지 확장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피델리티는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로 출시할 예정이고, 이게 5월 30일 이전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토큰화 펀드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더리움이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분석가 테드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 참을 수 없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퍼드는 중요한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음번 복수 수준의 랠리는 전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루머 가운데 하나가 페이크 뉴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이낸스가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창펑자오가 이걸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에 충분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보니까 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극강의 어떤 퍼드 성격의 멘트들이 막 쏟아질 때가 지나고 보면 바닥 언저리였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털릴 사람 다 털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딱 이더리움도 바이낸스가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이더리움을 상패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인간 지표의 어떤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려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4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이런 업그레이드 이슈까지 호재성 재료로 깔고 의미 있는 반등세를 이제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가 되고 이더리움은 10,000 달러가 될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점. 사실 시장의 패턴이라는 게, 이 사이클 패턴이라는 게 빤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폭등 이후에 엄청난 저점 테스트로 급락 상황을 하긴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어리버리치다가 항상 또 급반전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패턴의 흐름에서 바라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악재가 아니라 거시경제 환경,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불거진 어떤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의 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아주 긍정적인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절차 명확화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FDIC가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이게 중요하죠.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된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FDIC가 은행에 대한 고객 평판 리스크 평가 기준을 폐지했고, 사실 이 기준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자유롭게 FDIC가 어떤 규제하는 기관,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하나 족쇄를 지금 풀어준 거죠.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삭스는 이번 FDIC의 지침은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FDIC의 신규 지침은 암호화폐를 주류 자산군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트럼프 공식 취임 전에 한 차례 폭등 장세가 나왔고, 지금 이제 취임 초기에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상황이 지금 깔리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주입이 되고 영향을 미칠 때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흐름 자체는 짜증나는데, 이건 지금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한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도 일련의 과정, 흐름으로 바라보고 멘탈 잘 챙기면서 내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